여러분들의 겨울방학 국어 공부 고민을 싹 털어드릴 인천국제고 국어교사 우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차시에 댓글로 과제를 달아달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공부 계획 모두 세워보셨나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여러분들 겨울방학 끝나고 나 진짜 너무 대견하다, 나 너무 기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문학을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낯설고 또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전문학 너무 어려워요 라고 질문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제일 쉬운 영역이야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고 해서 고전문학 책을 딱 펼치면 어머,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책을 덮게 되는, 여러분의 말대로 표현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전문학이 왜 쉽다고 하는 걸까요? 고전문학은 갈래별로 정형화된 구조를 띠고 있거나 주제별로 관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나 혹은 기억상실증과 같은 자주 나오는 요소들을 우리가 클리셰라고 하죠. 고전문학은 이러한 클리셰를 배우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이나 반복되는 구조를 알아두신다면 고전문학을 감상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다른 나라 말 같은 이 고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전문학에 많이 나오는 클리셰가 무엇인지 인물 유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낯설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낯선 어휘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고전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해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전에 가시리를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잡사 앤드 두어리마나 이즈라고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죠. 자, 이렇게 고전문학의 기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작품의 주제 파악은 물론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응용과 추론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도 맨 처음에 배운 게 알파벳과 그 발음이었죠.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에 나오는 의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둔다면 작품을 훨씬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져 없는 표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아는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아나, 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주고요. 디귿 뒤에 야여요요 이가 붙는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기 때문에 디귿을 구개음 지읒으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음에 무리를 발음했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 어떻게 읽을까요? 네, 예전에 자음에 무리가 발음됐다고 했으니까 부스대와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현대국어에는 이렇게 자음의 무리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맨 끝에 오는 글자에 맞춰서 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들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알아둔다면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전문학에 나오는 어휘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내가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주제별, 갈래별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전문학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갈래별, 주제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 운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갈래가 시조와 가사입니다.
특히 시조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은 갈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의 수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작품들이 다 3장 6구 45자 내에 정형화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갈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자연을 보러 놀러 갔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 나의 감정을 세 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줄짜리 시조를 여러 개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연시조입니다. 또 우리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한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 중장이 좀 비대칭적으로 길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짧지만 여러분 지금 시조의 특성을 한 번에 알아봤죠? 자, 그럼 이 시조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어떤 것일지 인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올곧은 대나무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나무와 같이 뚝심 있는 지조와 절개를 갖춘 인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원천석의 시조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예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라는 가치를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주로 매, 난, 국, 죽과 같이 깨끗하고 좀 맑은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작품에도 나왔듯 세한고절, 오상고절, 아치고절과 같이 절개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와 같이 절개를 상징하는 고사도 인용이 되고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위협하는 눈이나 구름같이 대조되는 소재들도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님은 내 아이돌형입니다. 제목이 조금 유치하죠? 자, 임금님은 내 아이돌 유형은요,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유형인데요. 물론 1번 유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1번보다는 훨씬 더 임금에 대한 충심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박팽년의 시조가 대표적인데요. 일편단심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처럼 일편단심, 역군은 연군지정과 같이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많이 쓰이고요. 또한 충신을 상징하는 사군자, 백로, 명월, 또 간신을 상징하는 구름, 눈, 까마귀 등의 시어가 많이 쓰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 좋아 룰루랄라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흥취를 즐기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누리는 것이 모두 임금님의 덕분이에요 라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윤선도의 만흥인데요. 1수에서 5수까지는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6수에서는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시조는 계절을 4계절 즐겨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의미하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천석고항과 같은 사자성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자신들이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신선에 비유를 해서 지금 보이는 경치가 신선들이 보는 경치다 라고 해서 선경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가어옹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낚시꾼이긴 한데 풍류를 즐기는 낚시꾼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옹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밖에 난몰라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는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황진이나 홍랑과 같은 기녀시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반들의 시조와는 다르게 참신하면서도 솔직한 표현이 특징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전전반측, 일일삼초와 같이 기다림을 의미하는 시어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실솔, 외기러기와 같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자연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하고픈 말이 많은 힙합퍼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사설시조에 주로 등장을 하고요. 백성들이 하고픈 말이 많아서 내용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용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풍자, 해악, 재치까지 담고 있어서 요새 유행하는 힙합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터비 파리를 물고의 경우에는 탐관오리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고요. 창내고자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삶의 애환을 굉장히 재치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시조의 짧은 형식 안에는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담아내기 위해서요, 굉장히 길어진 형식입니다. 한 행에 4개의 음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음보의 연속체 음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시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유형,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유형, 그리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이 모두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형 3가지가 가사에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대표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는데요. 자연 속에 숨어 지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대체로 속세의 부기와 공명, 그리고 청풍과 명월로 대표되는 자연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유교적인 수양이나 임금에 대한 충정과 연결하는 유형의 작품으로 면왕정가가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여행 유튜버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사실대로 적은 기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정철의 관동별곡이 대표작이고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일동장유가나 연행가도 해당됩니다. 작품 속에서 공간이 계속 이동하면서 화자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봉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주로 산봉우리를 의미하고요. 루라고 끝나는 단어들은 누각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배 유튜버형입니다. 유배를 가면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유배를 가서 달라진 생활상을 그리고 있는 유형인데요. 기행가사와 마찬가지로 여정, 견문, 감상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배에서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만원사와 북청가가 있습니다. 만원사의 경우 양반으로서의 위험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것이 특징이라면 북청가는 호화로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배가사의 경우 화자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시풍속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변화한 생활상에 대한 어려움을 담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때는 말이야 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조선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유교적인 덕목이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는 작품 유형입니다. 용부가나 오부가가 대표작에 해당되고요. 이 유형의 작품에는요, 한량, 투정, 오입쟁이 등 대상을 비판하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고전 운문에서 쓰이는 어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외워서 얘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적용을 하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를 알아두시고 작품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자, 드디어 고전 산문입니다. 고전 산문은 다른 갈래들은 제외하고 소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사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립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읽다 보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소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한림, 생원, 원수, 장수 등등 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미리 알아둔다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고전소설들 역시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세상의 빛과 소금 영웅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지상에 떨어진 별 하나가 기이하고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충열전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 위풍당당 여성 영웅형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웅의 역할을 여성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굳이 분리한 이유는 당대 유교사회의 특성상 여성들에게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훨씬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남성보다도 훨씬 우월한 면모를 보이거나 혹은 남성들과 협력해서 업적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계월전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유형은 세상에 버림받은 만능 제주꾼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전기소설의 주인공을 의미하는데요. 제자가인형 인물이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다른 세상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정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현실로 돌아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남은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꾼형입니다. 둘의 사랑이 이어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해 요인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방해 요인을 모두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애정을 성취하는 유형입니다. 당대에는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에게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인물이 진취적으로 표현될 때 훨씬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경낭자전 그리고 숙형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소설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이 선악의 대립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송사소설에서는 송사의 과정에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전문학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완벽한 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유형별 또 주제별 특징을 정리하고 그 아래의 세부 특징들을 정리해 둔다면 고전문학을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과제는 고전문학의 인물 유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 유형을 하나 고르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을 하나씩 찾아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고전문학, 이제 조금은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만나요. 안녕!